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기 좋아하세요? 때때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내기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거 말이죠. 빼빼로 한 봉지 걸고 내기하면 별거 아니지만 축구가 좀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 내기 준비했는데요. 이 소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늙은 은행가는 사무실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전 가을에 열린 파티를 회상하고 있었다. 손님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화제들이 거론되었다. 그 중에는 사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참석한 손님들 중에는 학자와 기자들도 적잖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다수는 사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 형벌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낡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그중 몇몇은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파티의 주최자인 은행가가 말했다. 저는 여러분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형도 종신형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나의 판단이 용납된다면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단번에 죽을 수 있지만 종신형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어떤 형이 더 인간적일까요? 몇 분 만에 당신을 죽이는 쪽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질질 끌면서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쪽일까요? 손님들 중에 누군가는 말했다. 어느 쪽이든 비윤리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쪽 다 똑같은 목적, 즉 생명의 박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가는 신이 아니지요.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을 국가가 빼앗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손님들 가운데는 25살쯤 되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매 한 가지로 비윤리적입니다만 그래도 누가 내게 사형과 종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야 물론 후자를, 그러니까 종신형을 택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그때만 해도 젊었고 그래서 예민했던 은행가는 갑자기 평정심을 잃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젊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독방에 5년 동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소.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소?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그에게 대답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심이시라면 저는 5년이 아니라 15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5년? 그렇게 하지. 은행가가 소리쳤다. 여러분,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습니다. 변호사도 지지 않고 외쳤다. 좋습니다. 200만 루블을 거세요. 저는 제 자유를 걸죠. 그리하여 이 지독하고 황당한 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스스로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았던 탓에 건방지고 경솔했던 당시의 은행가는 이 내기에 꽤나 흥분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변호사에게 농담 삼아 말했다.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게. 내게 200만 루블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네는 인생의 황금기를 3, 4년이나 잃게 되지 않는가? 내가 3, 4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네가 그 이상 버티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지. 이봐, 운 나쁜 젊은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택한 감금은 강제적인 감금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점이네.
독방에서 자유롭게 나갈 권리가 자네에게 있다는 생각이 매 순간 자네를 괴롭힐 걸세. 그 유혹은 아마 내기에 이기기 위해 독방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자네에게 독이 될 걸세. 난 자네가 불쌍하군. 세월이 흘러 지금 은행가는 방을 이리저리 오가며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내기를 한 걸까? 변호사가 인생의 15년을 잃고 내가 200만 루블을 얻는 것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그곳으로 사형이 종신형보다 낫거나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었어. 나로 말하면 권태에 지친 인간의 변덕이었고 그 변호사로 말하자면 순전히 돈에 대한 갈망이었을 뿐이지. 은행가는 계속해서 그날 이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변호사는 은행가의 집 정원에 지어진 바깥채 중 하나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감금되도록 결정되었다. 그에게는 15년 동안 바깥채의 문턱을 넘을 권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권리, 그리고 편지나 신문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악기를 지니고 있거나 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 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은 허용되었다. 또 조건에 따르면 그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접촉은 이 내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만들어진 바깥체의 작은 창문뿐이었다. 단지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그것도 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긴 했지만 책이든 음악의 악보든 술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메모지에 쓰기만 하면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창문을 통해야만 했다. 계약서는 완벽한 독방 감금이 되게끔 구석구석까지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정확히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감금되어 있어야 했다. 변호사 쪽에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설령 기한을 마치기 2분 전이라 할지라도 은행가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감금되던 첫 해에 변호사는 그의 짤막한 메모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고독과 무료함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했다. 그가 사는 바깥채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술과 담배는 사절했다. 그가 메모지에 적은 내용을 보면 술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며 그 욕망이란 죄수에게 첫 번째 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도 없이 좋은 술을 마시는 것처럼 따분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담배는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첫 해에 변호사가 받아본 책들은 복잡한 삼각관계로 이루어진 애정소설이나 탐정소설, 공상과학소설, 코미디물 따위의 지극히 가벼운 내용들이었다. 두 번째 되던 해에는 바깥채에서 음악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저 메모지에는 고전 서적들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요구사항을 적어 나올 뿐이었다.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바깥채에 스스로 감금된 지 5년이 되던 해였다. 그때 그는 술을 부탁했다. 창문을 통해 그를 관찰한 사람들은 그가 그해 내내 오로지 먹고 마시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자주 하품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책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따금 밤이면 앉아서 글을 쓰다가 나를 지새웠고 아침이 되어서는 밤새 썼던 것을 전부 갈갈이 찢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우는 소리도 여러 번 들렸다고 했다.
6년하고 반이 되었을 때 그는 외국어와 철학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은행가가 책을 대주기조차 벅찰 정도로 그는 이러한 학문들에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몰입했다. 4년 동안 그의 요구에 따라 주문한 책은 무려 600권에 달했다. 그때 은행가는 그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나의 간수님, 당신에게 이 편지를 6개의 나라의 언어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해주세요. 만약 그들이 틀린 곳을 단 한 군데라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 간청하건대 사람을 시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총을 한 발 쏘도록 해주십시오. 그 총소리는 저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내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천재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언어로 진리를 말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불꽃만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내 영혼이 누리는 천상의 행복을 과연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편지는 거기까지였다. 그의 요구는 이루어졌다. 은행가는 정원에서 총을 한 방 발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10년째가 되는 해가 지났을 때 변호사는 책상 앞에 꼼짝 않고 앉아서 오직 신약 성서만을 읽고 있었다. 은행가는 이상하게 여겼다. 4년 만에 600여 권의 심오한 서적을 섭렵한 사람이 그 두껍지도 않은 작은 책을 온전히 1년 동안 읽은 것이다. 성경을 이어 읽은 책은 종교와 신학에 관련된 서적들이었다. 유폐된 지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바이런과 셰익스피어를 요구했다. 종종 그로부터 화학, 의학, 교과서, 장편소설, 철학이나 신학 논문 따위를 동시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메모가 오기도 했다. 그의 독서열은 바다 위에 널린 난파선의 잔해들 속에서 헤엄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무 것에나 무턱대고 매달리는 한 사람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거의 다 되었다. 노 은행가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생각했다. 내일 12시 그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나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나는 여지없이 파산할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그에게는 계산이 안 될 만큼 많은 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두려웠다. 나의 돈과 빚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아슬아슬한 주식 노름, 도박과 다름없는 투기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업은 조금씩 기울어갔다. 대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갑부는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삼류 자산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망할 놈의 내기야. 망할 놈의 내기였어. 노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저 인간은 왜 죽지 않는 걸까? 그래 맞아. 저자는 아직 40살밖에 안 됐어. 저자는 내 마지막 재산을 가져가서 결혼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그러면 나는 거지처럼 선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빚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도와주지요. 이런 말들. 아니야, 이건 너무해. 부도와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인간이 죽어주는 것뿐이야. 시계종이 새벽 3시를 알렸다. 은행가는 귀를 기울였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들었고 창문 너머에서 나무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바람결에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그 문의 열쇠를 금고에서 꺼냈다. 그리고 그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정원은 어둡고 추웠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매섭고 습기 찬 바람이 괴성과 함께 정원을 온통 휩쓸고 다니면서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은행가는 눈을 부릅떴지만 땅이고 하얀 석상이고 바깥채고 나무들이고 분간이 되지 않았다. 바깥채 바로 앞까지 다가간 그는 경비원을 큰 소리로 2번 불러보았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비원은 악천후를 피해 부엌이나 온실에서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더듬더듬 찾아내고는 바깥채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가며 좁은 복도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성냥을 켰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트로 씌워지지 않은 침대 하나와 철제 난로가 희끄무레하게 보일 뿐이었다. 죄수의 방으로 통하는 그 문에 붙여진 봉인은 처음 상태 그대로였다. 성냥불이 꺼지자 노인은 흥분한 나머지 몸을 떨며 그 작은 창문을 통해 죄수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촛불이 어슴푸레하게 타고 있었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등과 머리카락과 팔이 겨우 보일 뿐이었다. 펼쳐진 책들이 2개의 안락의자와 카펫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몸 한번 뒤척이지 않았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똑똑 두드렸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에서 봉인을 뜯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었다. 녹이 쓴 자물쇠는 쉰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며 열렸다. 노인은 변호사가 깜짝 놀라 비명을 내지르고 주춤거리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문을 연 지 3분이 지났는데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는 어느 인간과는 다른 한 남자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해골에 살가죽을 입혀놓고 치렁치렁한 긴 머리와 덥수룩한 턱수염을 붙여놓은 것 같았다. 얼굴색은 흑빛을 닮았고 양볼은 움푹 꺼져 있었으며 등은 비쩍 말라 가늘었다. 긴 머리카락이 달린 머리를 받치고 있던 목과 팔은 어찌나 가냘프고 앙상한지 보기가 역겨울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는 새치가 드문드문 보였다. 노인처럼 쇠락한 얼굴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가 40살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거였다. 그는 자고 있었다. 비스듬하게 숙인 그의 머리, 그 앞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자잘한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불쌍한 인간, 자고 있구나. 은행가는 생각했다. 아마도 꿈속에서 200만 루블을 보고 있겠지. 그래, 나는 이제 이 산 송장과 같은 이 존재를 침대에 던져놓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천하의 전문가라도 피살의 흔적을 찾아내지는 못할걸. 이 몰골을 보란 말이지. 하지만 우선 이자가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나 볼까? 은행가는 책상에서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 12시에 나는 자유를 얻고 비로소 사람들과 교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에 앞서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꼈다.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신앞의 맹세코. 나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그대들의 책 속에서 지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경멸한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15년 동안 나는 속세의 삶을 면밀하게 연구했다. 내가 땅도 사람들도 못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책 속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셨으며 노래도 불렀고 사슴이며 멧돼지를 쫓아 숲으로 달려 들어가기도 했으며 여인들을 사랑하기도 했다. 나는 엘브루스와 몽블랑 그 산정상에 올랐으며 거기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 태양이 하늘과 대양과 산맥의 정상을 발그레한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것도 보았다. 나는 거기서 내 머리 위로 구름을 가르며 번뜩이는 번개를 보았다. 나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초록빛 숲과 초원을, 강과 호수와 도시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날아온 아름다운 악마들과 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날개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바닥모를 시면에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기적을 창조하고 살인을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완전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은 내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해낸 모든 것들이 내 두개골 속에서 작은 언덕으로 쌓였다. 내가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이제는 나는 안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한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 모두가 시시하고 무상하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 밑의 쥐새끼들처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자손과 역사,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와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추악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에 사과나무나 오렌지나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열매 대신에 개구리나 도마뱀이 열리게 된다면, 혹은 장미꽃이 말의 땀 냄새를 풍기게 된다면 그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을 땅으로 바꾸어 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그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그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된 기한이 다 되기 5시간 전 여기에서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는 바이다. 내용은 여기까지였다. 이것을 다 읽은 은행가는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기이한 사람의 머리에 입을 맞춘 뒤 눈물을 떨어뜨리며 바깥채를 나섰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을, 심지어 투기에서 거액의 돈을 날렸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자기 혐오를 그는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흥분과 눈물 때문에 오랫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비원이 뛰어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바깥에 살던 그 남자가 창문을 빠져나와 대문을 나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은행가는 하인들과 함께 당장 바깥으로 가서 수인이 탈옥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불필요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상 위에 있던 포기 의사를 담은 종이를 접어들고 자기 방으로 가서는
금고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은행가는 그 종이를 숨겼을까요?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과연 그 변호사가 1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조금은 부럽기도 하네요. 인생을 초월한 사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기 좋아하세요? 때때로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내기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결승전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거 말이죠. 빼빼로 한 봉지 걸고 내기하면 별거 아니지만 축구가 좀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 내기 준비했는데요. 이 소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캄캄한 가을밤이었다. 늙은 은행가는 사무실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전 가을에 열린 파티를 회상하고 있었다. 손님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흥미로운 화제들이 거론되었다. 그 중에는 사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 참석한 손님들 중에는 학자와 기자들도 적잖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다수는 사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이 형벌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낡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그중 몇몇은 사형 제도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파티의 주최자인 은행가가 말했다. 저는 여러분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형도 종신형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나의 판단이 용납된다면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사형이 종신형보다 더 윤리적이고 인간적이라고 봅니다. 사형은 단번에 죽을 수 있지만 종신형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어떤 형이 더 인간적일까요? 몇 분 만에 당신을 죽이는 쪽일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질질 끌면서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쪽일까요? 손님들 중에 누군가는 말했다. 어느 쪽이든 비윤리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쪽 다 똑같은 목적, 즉 생명의 박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국가는 신이 아니지요.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을 국가가 빼앗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손님들 가운데는 25살쯤 되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형이든 종신형이든 매 한 가지로 비윤리적입니다만 그래도 누가 내게 사형과 종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야 물론 후자를, 그러니까 종신형을 택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그때만 해도 젊었고 그래서 예민했던 은행가는 갑자기 평정심을 잃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젊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독방에 5년 동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소.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소?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그에게 대답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심이시라면 저는 5년이 아니라 15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15년? 그렇게 하지. 은행가가 소리쳤다. 여러분, 내가 200만 루블을 걸겠습니다.
변호사도 지지 않고 외쳤다. 좋습니다. 200만 루블을 거세요. 저는 제 자유를 걸죠. 그리하여 이 지독하고 황당한 내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스스로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았던 탓에 건방지고 경솔했던 당시의 은행가는 이 내기에 꽤나 흥분했다. 저녁 식탁에서 그는 변호사에게 농담 삼아 말했다.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게. 내게 200만 루블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네는 인생의 황금기를 3, 4년이나 잃게 되지 않는가? 내가 3, 4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네가 그 이상 버티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지. 이봐, 운 나쁜 젊은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 택한 감금은 강제적인 감금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점이네. 독방에서 자유롭게 나갈 권리가 자네에게 있다는 생각이 매 순간 자네를 괴롭힐 걸세. 그 유혹은 아마 내기에 이기기 위해 독방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자네에게 독이 될 걸세. 난 자네가 불쌍하군. 세월이 흘러 지금 은행가는 방을 이리저리 오가며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내기를 한 걸까? 변호사가 인생의 15년을 잃고 내가 200만 루블을 얻는 것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그곳으로 사형이 정신형보다 낫거나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었어. 나로 말하면 권태에 지친 인간의 변덕이었고 그 변호사로 말하자면 순전히 돈에 대한 갈망이었을 뿐이지. 은행가는 계속해서 그날 이후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변호사는 은행가의 집 정원에 지어진 바깥채 중 하나에서 엄중한 감시 속에 감금되도록 결정되었다. 그에게는 15년 동안 바깥채의 문턱을 넘을 권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권리, 그리고 편지나 신문을 받아볼 권리를 박탈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다만 악기를 지니고 있거나 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 일, 그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은 허용되었다. 또 조건에 따르면 그와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접촉은 이 내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만들어진 바깥체의 작은 창문뿐이었다. 단지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그것도 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긴 했지만 책이든 음악의 악보든 술이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메모지에 쓰기만 하면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창문을 통해야만 했다. 계약서는 완벽한 독방 감금이 되게끔 구석구석까지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는 정확히 1870년 11월 14일 12시부터 1885년 11월 14일 12시까지 감금되어 있어야 했다. 변호사 쪽에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설령 기한을 마치기 2분 전이라 할지라도 은행가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감금되던 첫 해에 변호사는 그의 짤막한 메모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고독과 무료함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했다. 그가 사는 바깥채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술과 담배는 사절했다. 그가 메모지에 적은 내용을 보면 술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며 그 욕망이란 죄수에게 첫 번째 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도 없이 좋은 술을 마시는 것처럼 따분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담배는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첫 해에 변호사가 받아본 책들은 복잡한 삼각관계로 이루어진 애정소설이나 탐정소설, 공상과학소설, 코미디물 따위의 지극히 가벼운 내용들이었다. 두 번째 되던 해에는 바깥에서 음악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저 메모지에는 고전 서적들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요구사항을 적어 나올 뿐이었다.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바깥에 스스로 감금된 지 5년이 되던 해였다. 그때 그는 술을 부탁했다. 창문을 통해 그를 관찰한 사람들은 그가 그의 내내 오로지 먹고 마시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자주 하품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책은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따금 밤이면 앉아서 글을 쓰다가 나를 지새웠고 아침이 되어서는 밤새 썼던 것을 전부 갈갈이 찢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우는 소리도 여러 번 들렸다고 했다. 6년하고 반이 되었을 때 그는 외국어와 철학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은행가가 책을 대주기조차 벅찰 정도로 그는 이러한 학문들에 너무나도 탐욕스럽게 몰입했다. 4년 동안 그의 요구에 따라 주문한 책은 무려 600권에 달했다. 그때 은행가는 그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친애하는 나의 간수님, 당신에게 이 편지를 6개의 나라의 언어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해주세요. 만약 그들이 틀린 곳을 단 한 군데라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 간청하건대 사람을 시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총을 한 발 쏘도록 해주십시오. 그 총소리는 저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내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천재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다양한 언어로 진리를 말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불꽃만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음으로 해서 내 영혼이 누리는 천상의 행복을 과연 당신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편지는 거기까지였다. 그의 요구는 이루어졌다. 은행가는 정원에서 총을 한 방 발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10년째가 되는 해가 지났을 때 변호사는 책상 앞에 꼼짝 않고 앉아서 오직 신약 성서만을 읽고 있었다. 은행가는 이상하게 여겼다. 4년 만에 600여 권의 심오한 서적을 섭렵한 사람이 그 두껍지도 않은 작은 책을 온전히 1년 동안 읽은 것이다. 성경을 이어 읽은 책은 종교와 신학에 관련된 서적들이었다. 유폐된 지 마지막 2년 동안에 그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바이런과 셰익스피어를 요구했다. 종종 그로부터 화학, 의학, 교과서, 장편소설, 철학이나 신학 논문 따위를 동시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메모가 오기도 했다. 그의 독서열은 바다 위에 널린 난파선의 잔해들 속에서 헤엄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무 것에나 무턱대고 매달리는 한 사람을 연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거의 다 되었다. 노 은행가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생각했다. 내일 12시 그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나는 그에게 200만 루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주면 모든 게 끝장이야. 나는 여지없이 파산할 것이다. 15년 전만 해도 그에게는 계산이 안 될 만큼 많은 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두려웠다. 나의 돈과 빚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아슬아슬한 주식 노름, 도박과 다름없는 투기에 대한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버릴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사업은 조금씩 기울어갔다. 대담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갑부는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부들부들 떠는 삼류 자산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망할 놈의 내기야. 망할 놈의 내기였어. 노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저 인간은 왜 죽지 않는 걸까? 그래, 맞아. 저자는 아직 40살밖에 안 됐어. 저자는 내 마지막 재산을 가져가서 결혼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그러면 나는 거지처럼 선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날마다 되풀이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의 행복을 빚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도와주지요. 이런 말들. 아니야, 이건 너무해. 부도와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인간이 죽어주는 것뿐이야. 시계종이 새벽 3시를 알렸다. 은행가는 귀를 기울였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잠들었고 창문 너머에서 나무들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바람결에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그 문의 열쇠를 금고에서 꺼냈다. 그리고 그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정원은 어둡고 추웠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매섭고 습기 찬 바람이 괴성과 함께 정원을 온통 휩쓸고 다니면서 나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은행가는 눈을 부릅떴지만 땅이고 하얀 석상이고 바깥채고 나무들이고 분간이 되지 않았다. 바깥채 바로 앞까지 다가간 그는 경비원을 큰 소리로 2번 불러보았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비원은 악천후를 피해 부엌이나 온실에서 자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계단과 문을 더듬더듬 찾아내고는 바깥채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손으로 더듬어가며 좁은 복도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성냥을 켰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트로 씌워지지 않은 침대 하나와 철제 난로가 희끄무레하게 보일 뿐이었다. 죄수의 방으로 통하는 그 문에 붙여진 봉인은 처음 상태 그대로였다. 성냥불이 꺼지자 노인은 흥분한 나머지 몸을 떨며 그 작은 창문을 통해 죄수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촛불이 어슴푸레하게 타고 있었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등과 머리카락과 팔이 겨우 보일 뿐이었다. 펼쳐진 책들이 2개의 안락의자와 카펫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몸 한번 뒤척이지 않았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창문을 똑똑 두드렸지만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에서 봉인을 뜯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었다. 녹이 쓴 자물쇠는 쉰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며 열렸다. 노인은 변호사가 깜짝 놀라 비명을 내지르고 주춤거리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될 거라 예상했지만 문을 연 지 3분이 지났는데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는 어느 인간과는 다른 한 남자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해골에 살가죽을 입혀놓고 치렁치렁한 긴 머리와 덥수룩한 턱수염을 붙여놓은 것 같았다. 얼굴색은 흑빛을 닮았고 양볼은 움푹 꺼져 있었으며 등은 비쩍 말라 가늘었다. 긴 머리카락이 달린 머리를 받치고 있던 목과 팔은 어찌나 가냘프고 앙상한지 보기가 역겨울 정도였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는 새치가 드문드문 보였다. 노인처럼 쇠락한 얼굴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가 40살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거였다. 그는 자고 있었다. 비스듬하게 숙인 그의 머리, 그 앞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자잘한 글씨로 무언가가 쓰여 있었다. 불쌍한 인간. 자고 있구나.
은행가는 생각했다. 아마도 꿈속에서 200만 루블을 보고 있겠지. 그래, 나는 이제 이 산 송장과 같은 이 존재를 침대에 던져놓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리면 되는 거야. 천하의 전문가라도 피살의 흔적을 찾아내지는 못할걸. 이 몰골을 보란 말이지. 하지만 우선 이자가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나 볼까? 은행가는 책상에서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 12시에 나는 자유를 얻고 비로소 사람들과 교류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을 떠나 태양을 보기에 앞서 나는 그대들에게 몇 마디 해줄 필요를 느꼈다. 순수한 양심에 따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신 앞에 맹세코 나는 자유와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그대들의 책 속에서 지상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경멸한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15년 동안 나는 속세의 삶을 면밀하게 연구했다. 내가 땅도 사람들도 못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책 속에서 향기로운 술을 마셨으며 노래도 불렀고 사슴이며 멧돼지를 쫓아 숲으로 달려 들어가기도 했으며 여인들을 사랑하기도 했다. 나는 엘브루스와 몽블랑 그 산정상에 올랐으며 거기서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면 그 태양이 하늘과 대양과 산맥의 정상을 발그레한 황금색으로 물들이는 것도 보았다. 나는 거기서 내 머리 위로 구름을 가르며 번뜩이는 번개를 보았다. 나는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초록빛 숲과 초원을, 강과 호수와 도시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게 날아온 아름다운 악마들과 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날개를 만져보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 속에서 나는 바닥모를 시면에 몸을 던지기도 했으며 기적을 창조하고 살인을 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완전한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대들의 책은 내게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몇 세기에 걸쳐 이룩해낸 모든 것들이 내 두개골 속에서 작은 언덕으로 쌓였다. 내가 그대들 누구보다도 현명하다는 것을 이제는 나는 안다. 또한 나는 그대들의 모든 책을 경멸한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지혜를 경멸한다. 그 모두가 시시하고 무상하며 신기루처럼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죽음은 그대들을 마루 밑의 쥐새끼들처럼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자손과 역사, 천재들의 불멸의 업적들은 꽁꽁 얼어붙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구와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분별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추악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만약에 사과나무나 오렌지나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열매 대신에 개구리나 도마뱀이 열리게 된다면 혹은 장미꽃이 말의 땀 냄새를 풍기게 된다면 그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을 땅으로 바꾸어 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대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 갈망했으나 이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그 200만 루블을 거부하겠다. 그 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기 위해 나는 약속된 기한이 다 되기 5시간 전 여기에서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스스로 계약을 위반하는 바이다. 내용은 여기까지였다. 이것을 다 읽은 은행가는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 기이한 사람의 머리에 입을 맞춘 뒤 눈물을 떨어뜨리며 바깥채를 나섰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을, 심지어 투기에서 거액의 돈을 날렸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자기 혐오를 그는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흥분과 눈물 때문에 오랫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경비원이 뛰어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바깥에 살던 그 남자가 창문을 빠져나와 대문을 나서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은행가는 하인들과 함께 당장 바깥으로 가서 수인이 탈옥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불필요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상 위에 있던 포기 의사를 담은 종이를 접어들고 자기 방으로 가서는 금고 속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은행가는 그 종이를 숨겼을까요?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과연 그 변호사가 15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조금은 부럽기도 하네요. 인생을 초월한 사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